제약바이오가 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나 구글, 아마존까지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고 있고 진짜 늦어도 하반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두 기업은 저는 진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초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원리버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하나님이라서 유튜브 원리버 채널인가요? 네. 원이 이제 하나하고 리버가 강이니까 원리버로 지었습니다. 되게 센스 있게 잘 지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 최근에 워낙 또 핫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여쭤보려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를 좀 깊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봤더니 이게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막 비파마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업체들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막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거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여기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제약바이오가 워낙 또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려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원님께서 올해 제약바이오 전망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1월 고용지표가 진짜 잘 나왔는데도 연준이 올해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하가 밀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은 금리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언급만 나오더라도 크게 반응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안 좋았지만 그 와중에도 소폭 반등을 했던 몇 주들은 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진짜 늦어도 하반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나 구글, 아마존까지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고 있고 작년과 재작년과 또 다른 거는 올해 직접적으로 금액 투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계약조차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빅파마랑 직접적인 계약이 없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좀 관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섹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빅테크들과 빅파마들 그리고 바이오텍들은 작년, 재작년 옥석가리기가 너무 되어서 이제는 지금 살아남은 애들 위주로 조금 더 우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성이 매우 큰 분야에서 신약이 처음 나올 때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좋았었거든요. 이제 옛날에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 나왔을 때도 그랬고 올해는 아무래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3월 14일에 마드리갈의 신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승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HLB 3월에 리포세라닙이랑 카브넬리주맙 파이널 리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안 좋은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원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세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12월에 올랐던 거 보셨죠? 그쵸. 그렇게 막 2배씩 올라버리면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지금 네. 실적 시즌에는 실적 관련된 거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일 것 같고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또 학회라는 모멘텀이 있으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4월에 ACR 암학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공백이 아무래도 지금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끌어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러면은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싸게 사모을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좀 그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해외 바이오텍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난히 그 3월이 특히나 개인 채널을 봤을 때 3월을 바이오의 좀 터닝 포인트의 기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까 언급하셨던 HLB라든지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발표가 네. 네, 3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결과에 따라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인가요?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3월 초부터는 반영이 돼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도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빅파마들 말고 바이오텍들이 있잖아요. 네. 바이오텍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학회 이전에 좀 기대감을 오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세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해외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월 초부터는 그래도 확실히 괜찮을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4월에 학회가 있으면 보통 한 2, 3주 앞서 기대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월 정도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HLB 그룹주가 유난히 강하더라고요. 너무 강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게 다 그 3월에 발표되는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최종 승인 결과는 5월로 알고 있는데요. 3월에 파이널 리뷰가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 나오면 그래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요즘 IR이나 이제 기업 설명회를 확실히 많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제 올해 그래도 어찌됐든 언젠가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제 구글, 뭐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업체들도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신약 관련된 주요 발표가 이제 3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따져 본다면 지금 조금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네요. 지금 너무 원래 이렇게 많이 빠지면 네. 못 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살짝 오를 때 꼭 사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물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 좀 괜찮은 기업들 많이 모아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이 이외에 올해 또 주목할 만한 호재거리가 있을까요? 사실 빅파마들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울리는 얼리 스테이지, 얼리 디벨롭먼트 단계에 있는 물질에 관심이 많다라고 언급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임상 초기 단계인 거죠. 아. 1상, 2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선호한다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다들 뭐 너무 투심도 안 좋고 고금리 시대였다 보니까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이나 이미 유효성이 확보된 물질들 위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1월부터 빅파마들 최소한 6, 7군데가 얼리 스테이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소 얼리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그래도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바이오텍을 살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싼 애들 있잖아요. 네. 뭐 5조 아래에 있는 회사들을 살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바이오텍에게 이렇게 자금도 유입이 되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시작이 되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첨생법 통과되지 맞아요. 않았나요? 요것도 그러면 비슷하게 그런 얼리 단계 1상, 2상인 애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상 단계에 있는 애들이 제일 좋은 그쵸, 그런 법이죠. 그래서 세포치료제도 우리나라가 유독 좀 제재가 있었다라고 들어서 첨생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제재 조금 풀리고 임상 좀 완화되고 연구기간 늘어나면 확실히 뭐 점차 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임상 1상, 2상 이 파이프라인이 좀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일단 서치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또 국내지만 해외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전임상 때 파이프라인을 파는 것보다는 이제 임상 단계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성이 확보된 타깃 있잖아요. 네네. 타깃이나 플랫폼. 그러니까 이 특정 기술로 이미 신약이 나온 적이 있는 좋은 예시가 이제 ADC 같은 거죠. 요즘 네. 막 약물 항체 접합제라고 해서 이제 약물을 다이렉트로 암에 전달해주는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ADC 기반으로 해서 항암제가 승인된 적이 있잖아요. 여러 번 있고 에너투라는 블록버스터급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ADC가 작년부터 계약이 제일 많은 그런 기술인데 그런 것처럼 빅파마들도 특정 기술이
어느 정도 유효성이 확보된 기술이거나 이 타겟 특정 이 타겟이 유효성이 확보됐다면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 ADC가 되게 많이 맞아요. 얘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라이선스 계약도 많고 빅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부터 해서 항암제 학회 있잖아요. 암학회에서 ADC 관련된 데이터가 발표가 될 때마다 막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치는 만큼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증 확장도 계속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유방암 쪽이 완전 메인인데 이제 뭐 다른 암종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타겟을 많이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ADC도 암학회에 다가올 때쯤 또 관심을 받기 제일 좋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또 그렇게 연결지을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학회 가면 ADC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사실상 암학회가 거의 4월부터 그렇죠. 4월, 6월, 그리고 뭐 9월 이렇게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의 2, 3월이 확실히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1월 원래 한 초 이후부터는 거의 안 좋았었더라고요. 근데 이 ADC라는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건가요? 진짜 말 그대로 약물 항체 접합제인데요. 약물이랑 항체를 연결을 해요. 이제 링커라는 게 있어서 연결을 해서 그걸 암에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그 표적 치료제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약물이 아무래도 암에 다이렉트로 잘 가게 되니까 이게 접합이 잘 되다 보니까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효능이 좋은 만큼 독성 이슈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긴 하는데 그래도 효능 대비 독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서 앞으로 ADC를 항암제에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레오캠 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비엘 바이오 정도가 있고 지노맨 컴퍼니는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제 상장 준비 중이거나 비상장이 이제 피노바이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제약바이오를 바라볼 때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서 맞아요. 그런지 제약바이오도 AI 쪽으로 계속 좀 맞습니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최근에도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엔비디아가 또 AI를 무기로 가지고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년에도 사실 루닛이라는 기업이 맞아요. AI를 또 모멘텀으로 받아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도 보여줬고 올해에도 뭔가 이 AI를 기반으로 기회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AI가 엄청 센 조정을 또 맡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AI 또한 바이오의 하나의 섹터로 자리를 이미 잡았고 성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성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바이오, AI 헬스케어 분야는 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빅테크와 빅파마 그리고 바이오텍이 공존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AI를 기반으로 뭔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약이 없는 분야도 너무 많고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이 질환들도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화를 하는 만큼 이런 바이러스든 뭐 암이든 다 진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되 특정 기업들의 인사이트나 방식 혹은 알고리즘은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비상장에 투자를 하고 바이오텍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빅파마와도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빅파마만큼 임상 개발 많이 하고 뭐 신약 개발 많이 하는 기업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랑 계약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AI 또한 되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요구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새로운 기술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AI와 바이오가 접목되면서 그런 인사이트들이 한 번씩 또 걸러지고 또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도
시간과 돈 싸움인데 그걸 줄여준다면 AI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라일릴리는 최소 4-5군데랑 계약이 되어 있는 만큼 확실히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후보 물질 단계에서 물질을 잘 찾아서 그걸 임상 단계에 진입하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최소 한 60-70% 이상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빅파마들 입장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고 바이오텍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줘?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인 것 같거든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진짜 실질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돼야 뭔가 확인이 되는 건데 보통은 네.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들이 언제 제일 많이 오르냐면요. 자체 플랫폼으로 도출한 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해서 첫 번째 데이터 나왔을 때 네. 그때 좀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플랫폼 가치가 확 뛰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슈레딩거 아니면 리커전 같은 해외 기업들이 네. 그때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걔네는 이미 저세상 주식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아,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리커전 슈레딩거가 2년 동안 걔네도 적자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적자다 보니 고금리를 직격탄으로 맞았고 안 좋았어요, 흐름이.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한 거고 최근에도 뭐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은 저는 진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도 뭐 대표적으로 뭐 신테카바이오나 파로사이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맞아요. 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유난히 아까 왜 아직 물음표라고 했던 게 올해 그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이 임상 이상 발표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네, 전반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다 상향되지 네,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국내 그 두 기업은 워낙 좀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왕따였죠. AI 진단들 막 날아갈 때. 맞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AI 신약 계열 플랫폼은 초반에 매출이 나기 어려워요. 진단은 조금 이제 계약을 하고 공급을 좀 시작하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초반에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신약 개발이 한 번 플랫폼 가치가 올라가면 계약 규모가 확 뛰거든요. 엔비디아도 제가 알기로 2019년에 계약금이 100억이었다가 20년에 자체 플랫폼으로 도출한 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하자마자 1000억으로 뛰었었어요. 10배가 뛰었네요. 왜냐면 이 플랫폼의 가치를 입증해 줄 만한 방법이 거의 한 가지예요. 그 플랫폼으로 도출한 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해서 좋은 결과 발표할 때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죠. 사실 좋아요라고 해봤자 뭐 파트너사들도 알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기업도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면 같이 좀 많이 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파트너사가 혹은 좀 큰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AI 신약 개발 쪽을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바이오텍들 많이 빠질 때 조금 덜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신테카 바이오의 경우에도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좋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전저점을 이탈하는 느낌까지는 못 받겠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막 다 전자처럼 막 이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바닥 따지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 보따리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제 사진이 있네요. 이게 포토카드인데 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또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강의를 어떻게 시청하시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고급 다이어리 이렇게 또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어리와 투자 노트 적을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한 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투자 기록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의 투자 원칙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할 건지,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Why, How, What 순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24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투자 노트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빈쌤의 행투학개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의 실질적인 강의를 기반한 교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꺼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빈쌤의 공부 보따리가 교재, 노트, 그 다음에 포토카드, 펜,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한아름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께는 딱 이렇게 보따리로 갈 거니까요. 구매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